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6월 1일을 이런 변이 있나 시작합니다. 저는 이재정 이변입니다. 네, 리변입니다. 이광철입니다. 네, 박주민, 박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송기호 변호사님. 지난주에 저희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어렵게 모셨습니다. 3고 초력? 5고 초력? 아, 1고초로 했어요. 너무 쉬운 분이시구나. 예, 송기호 변호사님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기호입니다. 예. 네. 이분 그냥 모신 분이 네, 너무 아닌데. 힘들죠. 예. 사실. 그냥 네. 모시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이 어떻게 시간이 되셨어요?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시죠. 네. 각종 그 통상이라든지 조약에 관련된 최고 전문가시고 사실은 이 진보 진영에서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찾기가 정말 네네. 어려운데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네. 전문가 최고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사실상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 네. 전문가를 찾기도 어려운 지경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진행자 모두가 아니라 그렇죠. 강의를 배우는, 듣는 그렇죠 학생 모드로 오늘 이 학강의 시간을 모드로? 이 시간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너무 띄워주시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9층인데 지붕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러실 분이지요. 아니, 예, 저희는 진행을 하려면 조금은 알아야 알아요, 또 그쵸. 이제 가교로 이렇게 연결도 하고 할 텐데 사실 진짜 너무 몰라서 저희도 이 시간 기대하고 왔어요. 예, 네. 가르쳐 주십시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믿는 도끼 발등이라는 것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ISD 저희가 강의를 듣기 전에요. 먼저 오늘 지금 5월 29일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 뉴스 여러분 뭐 주말이 지나면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생방에 이르는 동안 또 많은 얘기들이 달라져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탄저균 뉴스가 또 있었죠. 그리고 지난 밤 저희가 금요일 녹화를 기준으로 지난 밤에 국회법 통과가 됐습니다. 세월호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결국은 시행령 폐기 방식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국회에서 방안을 도모하는 가운데서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밤새 통과가 됐어요. 내용 간략히 한번 같이 짚어보시고 저희가 강의를 듣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시행령 통과 국회법 개정안 통과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 일단은 국회법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야당이 여당하고 공무원 그 연금 개혁안을 놓고 얘기하면서 이제 세월호 시행령을 같이 좀 연계를 시켰습니다. 예. 세월호 정확히 얘기하면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련된 특별법하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연계시켰어요. 물론 이것은 세월호 가족협의회나 특별조사위원회하고 사전 교감을 통해서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특히 보수 일간지 쪽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뭐 미리 다 교감하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황스럽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사전에 어떤 연락이나 교감은 없었고 다만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예전부터 이 새누리당 세월호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에 좀 반한다는 그런데 공감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또 같이 이제 국회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월호 시행령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만약에 입법했을 때는 그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그거대로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떡하죠? 큰일이네. 그냥 따라야 한다라는 예. 식으로 문구가 돼 있어서 약간 해석의 여지가 네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 시행령은
그 국회에서 제정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개정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요구를 하면 따라야 된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공백인 거죠. 그게 원래 원안에는 지체 없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법 통과되면서 지체 없이란 말이 그러니까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했는데 통과되면서 지체 없이란 말이 더 이렇게 저기 삭제가 돼가지고 그 해석에 따른 좀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렇겠죠.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법적인 원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때 정부가 따르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공포 시행된 시행령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그것들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법원이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에 대한 네. 그런 사법 통제권을 이용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국회가 정치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든지 아마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젯밤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법률가다 보니까 본인도 자체 판단해서 위헌적이다라면서 뭐 반대를 했는데 뭐 주류가 어쨌든 통과시키는데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어요. 위헌 시비는 없을까요? 지금 벌써 위헌 이제 시비에 언론에서는 대해서 그런 얘기가 이종걸 나오고 있긴 원내대표는 한데요. 없다라고 지금 딱 잘라 얘기하고 있고 아마 통과시키는데 동의했었던 새누리당 쪽에서도 대부분 위헌 시비는 없다고 예.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효력이 그, 뭐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형식으로 규정돼 있는 게 예. 아니라 따라야 따라야 된다라고만 한다. 돼 있고 예. 그 방법과 그 효력에 대해서는 열려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게 바로 위헌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삼권 분립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인 건데 지금 현재는 시행령에 대해서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회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대법원의 그러한 권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 국회에 입법권 주체에서 수정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위헌 그렇죠. 소지는 없을 것도 같네요. 결국 이제 남은 포인트는 이제 월요일날 저희들 방송 나갈 때까지 변화되는데 좀 관찰될 네. 포인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거부권 행사되면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제2를 하게 되니까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세월호 시행령 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그럼 시행령 폐기했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또 부가적인 합의 사항이 있었어요. 어제 합의문을 좀 제가 구해서 읽어보니까 그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이 있었고 네. 세월호 지금 특별법, 네. 진상규명 특별법에 관련돼서는 지금 그 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어떤 시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렇죠. 활동하게 돼 있는데 그 1년의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다. 그래서 이미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으로부터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3월 7일이 기준이 돼야 된다. 또 어느 쪽은 시행령이 공포된 5월 6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사람을 다 뽑아서 완편이 됐을 7월 중순으로 봐야 된다라는 쟁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무조건 1월 1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법이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 않냐. 네, 네. 그래서 6월에 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서 이 시점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느냐 시점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겠다는 합의가 들어갔고요.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 이제 국회법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그 절차를 처음으로 가동해 보겠다는 거죠. 네.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국회가 공고하는 네. 최초의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마련이 돼서 제대로 특위가 구성이 될 때까지는 시한을 시작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거죠? 입법이 나중에 될 그렇게 수가 입법될 수 있는 있고 거겠네요.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위원이 임명된 대로 바꿀 수 있고 그게 열려 있는데 하여튼 특별법은 제거. 개정해서 그 시한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합의가 된 거죠. 그렇게 연동해서 생각하니까 그럼 수정 요건이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싶긴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저 송 변호사님 모셔놓고 괜찮습니다. 길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회법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의석 분포하에서 각 상임위별로 이제 예를 들어 소관 상임위가 해수 네. 위일 텐데 농해수일 텐데 그 안에 또 의석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이 또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그 시행령을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국회법이 제 취지대로 해서 그러면 또 세월호의 그런 위법적인 시행령을 제대로 교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또 그런 네. 강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뭐 어쨌든 시행령을 그냥 폐기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벌게 돌아오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박하게
만족을 해본다면 새누리당 의원 역시도 시행령 자체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의원들끼리 어쨌든 공감을 한 내용들이 아닐까. 유승민 네, 원내대표는 그렇게 여러 차례 가족분들에게 확인을 해줬어요. 이건 네. 내가 봐도 좀 법하고 잘 네.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의 그 담당하던 의원들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했을 정도로 그런 네. 개별적인 이제 의견 피력을 넘어서서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법을 통과하는 행위로 의결을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봐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또 탄저균 얘기 나오는데 혹시 송 변호사님 이쪽에도 전문가십니까? 탄저균. 우리가 모르는 거 다 아실 것 같아요. 탄저균. 오늘 보니까 탄저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라고요. 어디서 했나요? 네, 민변에서. 아, 역시 민변이죠. 뭐. 그래서 지금 소파에 보면은 이제 그 질병 네. 이런 전염 가능성이 높은 이런 위험한 뭐 네. 균이나 이런 걸 두려우면 안 들어올 되겠죠. 때 네. 들어와서도 안 되지만 들어올 때 이제 우리 정부에 음. 통지하는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제대로 통지를 했는지 그죠? 만약에 통지를 받았다면 한국 정부가 어떤 네. 조치를 취했는지 꼭 확인을 해야죠. 예. 예, 아마 어제 민변에서는 이제 미군이가 이렇게 아마 초안을 잡아갖고 긴급 성명을 성명이 나간 것 발표했죠. 같고 아마 정보공개 청구는 송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음. 발빠르게 좀 움직이는 감이 있네요. 정보 공개되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통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정보 공개될 내용이 없다. 없다. 알고 있는 아니면 바가 없다. 군사 비밀에 관련된 맞아요. 거라서 정보 공개 안 하겠다. 비공개 비공개 결정을 비공개하고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질질 끌어서 네. 이 이슈의 이 인화력을 제거해서 아니 제가 아침에 오면서 SNS에다 그런 말을 적어보기도 했는데 여기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같이 작년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법정에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집요하게 물었던 게 왜 당신들은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뭐 그 워딩 정확하게 물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유한 주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셔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이젠 정부 측에서 진짜 주권 국가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온 국민이 통합진보당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의심했던 방식으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3일 전에 핫 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2, 3일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 진짜 정보 공개를 했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정부에서 파악이 됐고 정부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뭐 등등 그런 내용이 밝혀져 있을지 어쨌든 3일간의 변화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저희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SD. D가 뭔가요? ISD가 뭔가요? 자, 약장고 같아요. 플레임은 어떻게 여기 되나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 제목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변이 있나? 네. ISD는 이런 재판이 있나 이런 거죠. 근데 오, ISD라는 이제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에서 기자들이 활자로 짧게 쓰는 건 좋은데 보통 이제 말로 할 때 또 일반 시민들을 만나고 그럴 때는 잘 이제 ISD라고 저는 잘 쓰는 편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특징이 이제 대다수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공공 정책이 국제 중재에 회부되는 제도인데 따라서 누구보다도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건데 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쓰는 것이 좋죠.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 용어를 이제 가령 우리가 만들었다면 좀 쉬운 말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텐데 네. 이 영어 단어를 그대로 이제 그 축약한 번역해오듯이. 앞 예. 글자 딴 건데 그래서 저는 되게 뭐라고 많이 이제 조금 길지만 뭐 투자자 대 국가 중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이제 뭐 국제 중재 회부 제도 둘 중에 하나로 제가 부르죠.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국가의 공공 정책을 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국제 중재에 끌고 가서 거기서 우리나라 공공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판단받는 제도죠. 그러니까 일반 소송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일반 소송에서는
일단 3심제가 있고, 네. 근데 이건 지금 한 번에 바로 끝나버리죠. 단심.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하는 중재인데도 한국에서는 또 자동으로 집행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특이한 중재. 뭐 중재란 말도 일반 시민들에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래서 뭐 투자자 국가 중재 또는 뭐 국제 중재 회부제 뭐 이런 정도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기업 투자자와 우리나라 국가 간의 문제인 거고요. 결국은 투자자가 우리나라 정부 재산을 가지고 막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정부 가천 청사에다가 그렇죠. 압류를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조금 낯선 예.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중국이나 미국 외국에서 어떤 네. 재판을 하거나 외국에서 일반적인 중재를 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집행을 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별도로 예. 집행 집행문을 부여받죠. 집행문 부여 전 단계로 집행 판결을 집행 합니다. 판결을 예. 받고 예.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외국에서 한 재판이 어떤 그 정의에 너무 반한다든지 또 그걸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공 질서에 반한다. 그럴 때는 아무리 외국에서 뭐 중재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국내 법원에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론스타 이 건은 거기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한국에서 바로 집행문이 부여되는 바로 집행되도록 하는 우리 가천 청사가 압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통제 절차, 스크린 작용이 없는. 거죠. 예. 예. 그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재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항공 관련해서 미국에서 뭐 큰 규모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승무원들이 대한항공 측에다가 이 돈 달라라고 요구를 하겠죠. 한국 땅 안에서. 그때 대한항공 관련된 재산에 압류도 하고 경매도 붙이고 할 수 있으려면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또 다른 집행 판결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작용을 한번 하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중재돼서 결국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다. 그러죠. 이제 이 제도가 대단히 이단적이고 특이한 또 하나의 방식이 세 사람의 이제 중재인이 판정을 하는데 네. 판사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판사가 아니라는 판사가 거죠. 아닌데 하여튼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 세 사람이죠. 사람이다. 근데 그 중에서 신청인하고 그러니까 신청인은 기업이겠죠. 피신청인은 이제 국가죠. 양측에서 한 사람씩 지명을 해요. 지명을. 한 사람 이를테면 우리 재판에 이야기한다면 내가 판사를 한 사람 고르는 거죠. 내가 골라서 앉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상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 의장 중재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장 중재인을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또 지명을 해요. 정해요. 근데 합의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론스타 사건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것도 영어입니다만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기관인데 이 기관이 세계은행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사무총장이 그 의장 중재인을 지정을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중재제도라는 것은 그 본질이 어떤 국가의 공공 정책의 정당성을 다투기에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은행 산하에 있는 사무총장이 자본의 논리. 그 세계은행은 미국이 가장 많이 출자해서 그렇죠. 거의 미국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는 기구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미국이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패소할 수가 없네요. 구조상. 판사를 미국이 고르는데. 미국이 여러 차례 미국도 역시 이 국제중재에 끌려갔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패소하지 않았죠. 미국 국가 자체가 건재할 수 있었네요. 이 제도 덕에.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드네. 이게 그래서 잠깐 벗어난 얘기야. 이게 사실은 FTA 때도 문제가 됐을 때 이명박 정부의 그 통상 협상을 담당했던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이거
별 문제 없고 제소돼도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한 나라는 미국이었던 미국이었군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니라. 예. 아니, 그러면 역으로 지금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제소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근거는 FTA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아, 네. 과거로 거슬러 돌아가면 올라가야 그러면 이제 돼요. 이런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대한민국은 왜 거기 끌려가느냐. 예. 그죠. 행정법원에 서초동 행정법원도 있는데 예. 우리 세금으로 낸 훌륭한 판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훌륭하시죠. 근데 그렇죠. 말들이 많아. 왜 워싱턴까지 끌려가느냐? 그리고 왜 국세청, 금감위 저는 고위 검찰도 아마 증인으로 저는 소환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한국의 이 실력자들이 왜 거의 증인으로 소환돼서 거기까지 가느냐? 출장 가고 싶어서? 이렇게 국제 중재로 공공 정책이 회부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국제 중재에 끌려가겠다라는 동의를 예. 동의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예. 동의요. 음. 근데 건건이 동의를 해준 게 아니라 한 벨기에 투자 협정이라는 데서 사전에 미리 다 포괄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조항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게 박정희 정권 때 체결되었던 협약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초안이 만들어졌지만 그게 2006년에 네. 다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제가 이 론스타 사태를 예고된 재앙이라고 보는 이유가 네. 자 2006년이면 어느 시점입니까? 그때는 이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네. 논란이 됐었고 또 미국 역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들 이 실제로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어떤 의미 있게 하지 않으면서도 네. 그러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서 돈벌이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나가는 이런 걸 당시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이 국제 중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도 그 당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되고 있었고 세계 전반적인 추세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2006년에 한 벨기에 투자협정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그 조항을 채택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 페이퍼 컴퍼니들은 이 국제중재 회부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다른 나라들이 다 넣은 것처럼 넣었다면 네. 지금 이 론스타 사건에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끌고 간 이 기업들은 다 페이퍼 컴퍼니들이거든요. 벨기에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들이고 한 벨기에 투자 협정을 가지고 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 페이퍼 컴퍼니들을 배제시키는 그 예. 아주 간단한 안전 장치만 넣었어도 이 사태는 발생하지 않죠. 그렇다면 왜 그때 이미 당시에 2006년이면은 론스타가 이 국민은행에 다시 파는 문제라든지 이미 문제가 됐던 상황이란 말이죠. 네. 또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때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쿠션을 쳐서 들어오고 있다는 예, 거를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있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매수 주식 매수 인수 자격인으로 금감위에 신고한 명단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데도 왜 그때 보호장치를 못 보호장치를 넣지 않았느냐. 대단히 많은 어떤 의문이 드는 규명이 필요합니다. 예.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좀 얘기가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사건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잠깐만 정리하면 네네. 론스타는 벨기에 국적의 회사다. 아니죠. 론스타는 벨기에 국적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쿠션을 쳐서 우리 쳐서 한국에 들어왔다. 예. 그럼 정확히 그런 거죠. 얘기하면 이 중재 사건에서 상대방은 론스타가 아니라 론스타가 세운 벨기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ISD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법 관계된 행정 소송이 있었던 거죠. 그 페이퍼 컴퍼니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제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국세청에 손을 들어준 거죠. 대한민국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세금 우리나라 내라? 세금 내라. 왜냐 우리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그 뒤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허울 좋게 앞에서 아무리 막고 있어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한번 사태를 살펴보고 네가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것 같은 대상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 소송에서는 이겨가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대부분에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한국 법원의 판단을 거스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제소가 돼버린 거죠. 근데 요즘 투자 궁금한 제소가 게 된 거죠. 그 론스타가 이용한 그 SPC 종이 회사를 상대로 왜 세금을 내라 그런 거죠? 그걸 제가 좀 풀어볼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세금 문제고 예. 저 그 전에 하나 그 만수르인가 하는 것도 벨기에 국적의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네. 만수르는 역시 이 론스타 구조하고 똑같은데 예. 만수르는 뒤로 물러나 있고 한옥칼이라고 하는 또 페이퍼 컴퍼니. 아마 그건 네덜란드로 기억이 그건 되는데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아니 그건 좀 두 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예, 설명을 한번 좀 왜 세법 이 론스타 사건이 우리나라 이 조세 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벨기에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예.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한 벨기에 협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국제중재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신중에 벨기에 때문에. 국적의 기업들이 거는 건 나는 다 끌려가겠다라고 동의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벨기에 국적 페이퍼 컴퍼니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끌고 가 있는 거고요. 근데 왜 조세가 문제되냐면은 이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한 벨기에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론스타가 왜 벨기에에다가 이걸 세웠냐면 이 한 벨기에 투자 협정뿐만 아니라 한 벨기에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의하면 벨기에 국적의 기업이 한국에 와서 아무리 막대한 차익을 올리더라도 한국은 과세 못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벨기에에다가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벨기에 세법에서 해결하는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과세 원칙에 그게 이제 2007년부터 우리나라 이 법원이 일관되게 정립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 과세 원칙을 하게 되면 세금을 페이퍼 컴퍼니가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페이퍼 컴퍼니를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은 얘들은 벨기에 국적이기 때문에 한 벨기에 조세배하기 위해서 얘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페이퍼 컴퍼니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뒤에 우리는 숨어있는. 뒤에 숨어 있는 예. 론스타 미국에게 부과한 거죠. 그런데 이 론스타 미국은 자신은 또 국적은 벨기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두 개의 칼을 다 쓰고 있죠.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서 국제중재에 가서 우리나라 조세를 다투고 예.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이고 국세청이 지금 얘 론스타 미국에게 부과했잖아요. 세금 소송은 세금을 부과 당한 자가 소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론스타 미국은 한국 법원에다가 도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만약에 이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가 하고 있는 국제중재에서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요 세금 부분 배상을 해주게 돼버리면 네. 이건 누구에게 다시 가겠습니까? 얘들은 페이퍼 컴퍼니니까 그대로 다시 론스타에 가요. 론스타한테. 그럼 우리가 론스타에 대해서 2007년 이후에 실질과세 원칙을 정립해서 요 세금을 걷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이렇게 돈이 돌아 들어오는 그렇죠. 건가요? 정부가 준 돈을 네. 다시 정부가 받는 형식이 되네요. 그렇죠. 그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이 네. 론스타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건 이제 단지 론스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들어와서 돈을 벌고 나가는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한두 건만 있는 게 그렇죠. 아닌 거죠.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쪽 투자회사나 영국 쪽 투자회사 같은 데는 다 벨기에에다 종이회사를 만든 다음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가면 된다는 선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론스타 소송이 그냥 막연히 뭐 어떤 뭐 론스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만약 여기서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 우리 법원이 만들어 놓은 그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네. 무너져 버리면 1년에 수조 원씩 세금 못 받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거기서 이제 그래서 비로소 더 궁금해진 게 그런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이런 문제들이 예상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한벨기에 투자협정 개정하면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해제죠.
빼지 않는데 의사결정을 미친 한국 쪽 라인은 누굽니까? 단순히 저도 실수로 궁금합니다. 실수로 빠진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실수는 아니죠. 예. 네, 저는 실수 아니라고 보고요. 네. 특정 기업들을 봐주려고 만약에 노력을 그것이 수도 있겠죠. 실수였다면 더 큰 문제이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뭐. 네. 그래서 론스타 사건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 준비도 되지 않았고 또 전략도 없는 또 대단히 뭐 저는 그걸 비루한 개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루한 예, 개방. 개방을 하긴 해야겠죠. 그러나 똑똑하게 아주 영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론스타는 저는 2003년에 들어오고 나서 그 일련의 흐름을 다 저는 기획하고 뭔가 통제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 사건, 이 국제중개회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전략이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론스타가 저도 뭐 자세한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추적해서 보지는 않아서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때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그걸 대파하는 과정에서 그걸 한국 쪽에서 법률 대리를 해준 게 김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앤장이 했고 또 다른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들이 결합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론스타의 법률적인 대리를 한국에서 해줬던 이쪽 한 측면하고 또 그러한 지금 배경의 베이스가 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는 국내 공적인 이런 라인들하고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정이지만 이런 정부 간의 이런 한 벨기에 투자 협정 문제의 의결에 이쪽이 김앤장을 비롯한 이쪽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추단이 되거든요. 어떠신지요? 드러나지 않나요? 이 예. 투자 협정이 이 론스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어떤 금융 뭐 조세에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죠. 그래서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자기 어떤 모델이 있어요. 이를테면 중국식 투자 협정 틀이 있고, 가령 중국은 자신들이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중국의 자본 순수출국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외국에서 중국에 들어가 있는 자본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하지만 이미 반대가 됐죠. 네. 이런 상황에 중국은 거기에 맞게 투자협정 모델을 또 새로 바꿨어요. 전에는 이 국제중개회부를 중국이 아주 최소한으로만 이를테면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국제중개회부를 못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자신의 고민에 따라서 자기의 얼굴에 어떤 이 투자협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럼 그게 왜 없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우리 경제, 우리의 이 국민 생활에 어떠한 개방이 필요하고 뭘 받고 뭘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럼 우리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미국의 등에 올라탔다든지 또는 이런 국제금융 자본이 찔러주는 엄청난 돈들 네. 거기에 개개인들 또는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는 하나의 어떤 통로에 지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델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까 만수르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수르 씨라 그래야 되나요? 미스터 만인가? 미스터 만인가요? 예. 그쪽이 이용하고 있는 제가 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네덜란드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네덜란드 투자 협정의 조항과 또 달라요. 한 벨기에 협정과.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론스타가 한국 법원은 법원대로 이용을 하고 또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서 국제중재를 이용하고 이거 중복제소란 말이죠. 실질상. 네. 그래서 이렇게 중복제소가 허용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요. 똑같은 쟁점인데 국내 법원 판결과 네. 국제 판결이 다르면 이건 큰 어떤 혼란이죠. 네. 그래서 발전해온 하나의 모델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 투자 협정에도 나름 이 국제금융 자본들이 나름의 그런 이 갈고 닦아 오고 있는 거죠. 60년, 70년대 예. 이후로부터 3, 40년 예. 동안. 그런데 가령 그런 조항이 만수르가 이용하고 있는 그 협정과
론스타가 이용하고 있는 협정이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 것인데, 즉 우리가 그걸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그러니까 한국의 모델, 한국이 지향하는 개방의 그림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국제 경제 질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내는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우리는 못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벨기에하고 맺을 때는 벨기에가 제안한 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덜란드하고 할 때 네덜란드가 제안한 거 하니까 또 이렇게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늘 그 사이에서 끌려다니고. 늘 끌려다니고. 그 속에서 국부는 다 네. 술술술 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제 각 부처의 그 미비한 대응들이 그저 미비가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임무를 방기했을 소지가 높은 그런 상황들도 이제 조금 추측되어지는 면들이 많잖아요. 저는 내가 봤을 때는 2006년이라는 상황에서 네. 더구나 그 이미 론스타가 문제가 됐고 특히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협상이 진행됐고 이미 네.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서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배제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세계 경제의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통상 관료들 또 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혜택의 부인 조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 페이퍼 컴퍼니를 배제하는 조항을 몰랐다. 그렇게는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그 지금 론스타 사건 관련해서 국내 법원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재판을 비공개로 하는 결정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들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것, 국민들이 보고 경악하는 것을 두려워한 그런 일련의 조치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최근에 미국 정말 오랜만에 미국 비행기표를 2차례나 끊었다가 2차례 다 취소시키는 예. 그러니까 민변에서 이제 이 론스타 국제중재를 네. 참관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예. 그 중재부에 직접 참관 신청을 했는데 예. 그 이 30-40년간 국제금융 자본이 갈고 닦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 참관 신청 절차도 다 이렇게 틀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신청을 정식으로 하니까 중재판정부가 또 역시 어쨌든 정중하게 잘 접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 뜻에 따라서 통지해주겠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었죠. 그런데 계속 이제 바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표를 발권을 실제 출발을 직전하지 않으면은 수수료도 물고 그래서 네. 거액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가 네. 또 다시 또 끊었다가 그걸 반복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답이 중재판정부가 또 답을 우리에게 해줬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참관을 그 허용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대한민국 정부. 그렇죠. 이 국제중재판정부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영미계약법의 용어들이라 네네.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발한 건데 그냥 통상 영미계약서에서 나오는 당사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사자들이 이제 뭐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론스타와 대한민국을 합해서 당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당사자들이 항상 둘을 동시 호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당사자 중에 일부를 중재판정부가 아닌 당사자들 쪽이라는 의미로 당사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론스타인지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를 합한 것인지 그거는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그것도- 정부일 것 같고요. 참 용렬하고 비루하군요. 네, 알아볼 수 없나요? 정보공개 예. 청구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어디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예. 당신들 비공개하자고 의견을 냈느냐? 근데 궁금한데요, 저희도. 궁금하나요? 근데 네. 더 가치 있는 정보공개 청구는 사실 네. 그게 아니라 론스타가 지금 청구하고 있는 5조 원. 예. 그 5조 원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단 한 차례 지금까지 론스타가 이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에게 달라고 하는 돈이 얼마인지 중재 의향서라 그러나요, 그걸? 예. 예. 그 돈이
액수를 국민에게 발표한 적이 없어요. 일종의 소장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론스타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를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주면 내가 중재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게 얼마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주고 중재에 있어요. 앞서서 한 6개월 전에 보내기로 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지금 수령한 건 맞는데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 요구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공개를 못하냐고 했더니 협상 당사자인 타반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거 왜 공개하면 왜 불리한 왜 위치인지 불리하죠? 모르겠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이고 그게 뭘 근거로 해서 그 계산 내역이 뭔지 이거는 론스타는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네. 청구했으니까. 그러겠죠. 중재 판정부도 알고 있죠. 네. 우리 정부도 받았으니까 알고 알고 있겠죠. 있겠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죠. 근데 뭐 이걸 우리 국민이 알게 된다고 해서 예, 그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5조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게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거는 어떤 이 론스타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공이 청구를 했죠. 아, 예. 근데 아마 거부할 것 같고 그러면 정식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국회를 통해서도 입수가 안 되고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전공이 청구했던 해서 거부당한 것은 이제 소환된 증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미 2012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동안 절차에서 증인은 다 지금 채택돼 있단 말이죠. 뭐 어느 신문에서 26명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최소한의 증인이 누구인지 명단은 공개하라고 전공이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당했어요. 근데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가지신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협상해가 된다. 뭐 소송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공개하라고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워낙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시죠? 네, 국민에게 더 필요한 어떤 5조 정확히 얼마이고 그 내역이 뭔지 그건 저희들이 꼭 밝혀낼 생각이죠. 예, 지금 그러면은 이 사건을 뭐 개인 사무실에서 혼자 지금 고민하고 대처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그렇지는 같은데요. 않죠. 예. 어떤 단위에서 고민을 우리- 하고 계신가요? 1차적으로는 민주사회 관련 변호사 모임의 네. 국제통상위원회라고 하는 그럼 혼자 하고 계시네요. 아니죠. 아니, 요즘에 예. 후배 변호사님들 잘 그쵸? 트레이닝 예, 시키고 계세요. 예. 국제통상위원회 너무 독보적이셔서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그 젊은 변호사님들 오늘 제가 그런 글을 봤는데 50대가 되면은 일을 하지 말래요. 대신 젊은 40대에게 투자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좀 10년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투자 좀 10년 해주세요. 밑으로 이렇게 아, 그래서 민변의 예. 통상위 젊은 변호사님들이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이번에 2차 참관도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번에는 꼭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외국 가시는 거예요? 네. 저 국제 통상에 들까 봐요. 왜? 이런 단순한 호기심. 예. 국제 통상회 활동 지금 이 건 외에도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제통상회가 민변의 오랜 역사에서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위원회로 알고 있고 비교적 신생위원회죠. 예, 신생위원회 응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인권 분야, 그러니까 재래적 인권 분야에 많이 열중하고 계셨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재래식 재래적? 재래적인가 재래적 변호사 재래시장 좋죠. 정감은 있어요. 정감은 있어요. 왠지 그냥 어감이 꾸리꾸리한데. 아니면 노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그쪽이 많죠. 이제 네. 많이 비중을 실어왔다가 사실 국제 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쉽지 않은 영역이어서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쪽 전문가들이 거의 독보적이셨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후배들을 키우고 계세요. 거의 재래시장 대 마트. 그래도 마트 기본은 아니시니까. 새로운 전통시장으로 만들어가고 보는 거죠. 근데 국가보안법도 수요가 계속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일본 그 예. 방사능 수산물 검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지금 겉으로는 쌀 관세화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서 밥쌀용 쌀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60년 후반에 개방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 국민 대다수의 삶에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이 외국 대외 변수, 이른바 국제 규범들이 줘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당하는 어떤 그런 피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 그다음에 안전, 또 우리의 어떤 요구를 국제 질서에 관철시키는 그게 이제는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뭐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독일 이 통일 단계에서 동독과 서독 사이의 자유로운 그런 교역을 위해서 동서독 간의 통상은 무관세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같은 규범에 의하면 이제 왜 두 나라만 무관세냐, 다른 나라와 교역에 비하면 차별이다,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 서독은 아예 WTO 규범에다가 동독과 서독의 교역은 이 당시에는 이제 가트였겠죠. 이 가트 규범에서 이 예외로 한다라는, 그러니까 독일의 이익을, 독일의 요구를 국제 규범화한 거지 않습니까? 이 론스타 사태도 그런 것이죠. 이를테면 좋다, 정말 그게 필요했다. 가령 뭐 이 벨기에 국적의 페이퍼 컴퍼니가 뭐 위안을 인수한 게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적어도 안전장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규범을 만들었어야겠죠. 네. 한 벨기에 그 투자협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들은 국제중재 회부하지 말고 한국 법정에서 다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익이 또는 우리의 어떤 지극히 타당한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국제규범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런 게 지금은 어떤 하나의 작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게 생각하죠. 핵심 같은데요. 그게. 예, 지금 론스타 말고 우리 자꾸 만수르 우리 미스터 미스터 만, 만 얘기했잖아요. 그 만수르 관련된 얘기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구조는 저희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만수르는 아랍의 이 미스터 만 회사잖아요. 거는 예. 론스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미스터 만이 네덜란드 페퍼 컴퍼니를 세워서 그 예. 페퍼 컴퍼니가 현대 오일뱅크 주식을 샀다가 역시 팔면서 석유. 예. 네, 한 2조 원대 정도 차익을 아마 냈죠. 네. 가늠이 안 돼요, 이조 원. 그 정확한 수치도 예. 이제 이 정보가 정확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서 예. 그 페이퍼 컴퍼니가 비록 한 네덜란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세금 부과할 수 없지만 이 페이퍼 컴퍼니 뒤에 있는 만수르 회사. 예, 그 회사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서 한국 국제중재에 가져간 사건인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론스타 사건, 미스터만 사건 다 대한민국 법원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묻게 하는 거죠. 네. 그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제소를 해서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희망할 수 있나요? 지금 예. 제 사건도 전망 못하는 제게 그러네요. 이 예. 전망의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변수가 예. 저는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이 국제중재 제도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투자한 나라, 그러니까 네. 그 국내법에 적법한 투자이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네. 이제 법반 투자일 예, 것. 이것도 이제 그 30-40년 동안 나름 진화해 오면서 왜냐하면 이게 국제금융자본이 이 틀을 만들었는데 네. 이 틀이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어떤 터무니없거나 너무 이렇게 이 부정의한 쪽으로만 너무 탐욕적으로만 굴러가면 네. 전체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가지치기를 좀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영악한 놈들이군요. 예, 더 영악하죠. 예, 오래 해먹으려고. 예, 예. 거기에 이제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적법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판례들이 이를테면 이런 게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항공 이 공항 터미널 운영 회사가 필리핀의 아키노 공항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필리핀 법에 의하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드릴 수 있습니다만 45%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인천 공항에.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경영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독일 회사가 어떻게 머리를 짰냐면 이제 필리핀 차명을 내세워 가지고 겉으로는 필리핀인데 실은 자기가 지배하는. 그래서 사실상 한 60% 이상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그걸 주물락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필리핀 정부가 이제 그 공항에 대한 제도를 바꾸면서 이 독일의 이 투자 회사가 이제 그에 대해 그 독일 필리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영향력을 잃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론스타처럼 끌고 갔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뭐라고 결정이 났냐면 너는 부적법한 투자자야. 그래서 아예 뭐 우리끼리는 쉽게 이야기했으면 각하, 즉 아예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이거는 일관된 그 결정이죠. 예. 지금 이 다시 아까 그 이야기가 또 돌아가는데 이 론스타가 처음에 과연 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어떤 적법한 투자자였느냐 그런 가장 큰 핵심 쟁점이 있죠. 예. 이 쟁점을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금융산업을 주로 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네. 생산하는 산업자본이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부적법한 투자자다라는 걸 효과적으로 주장하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전망 그러니까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네. 하나의 그것이 변수이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제가 관여하는 건 없지만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런 국제 중재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이 국제 중재라는 게 청취자들이 생각하듯이 판사들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같은 변호사들이 그냥 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에는 두 사람이 변호사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너무 이 제도가 막 네. 무슨 뭐 담합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세 사람은 이 국제중재를 제기한 나라의 국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제중재를 당한 나라의 국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벨기에하고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벨기에와 대한민국 국민이 이 세 사람이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럼 미국인이 들어와 있는 거 근데 지금 아닌가요? 문제는 이 겉으로만 벨기에이지 그렇죠. 실은 미국 미국인데. 기업이잖아요. 네. 미국인 3명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미국인 한 명인데 미국인 한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의장 중재인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의장 중재인이 영국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페이퍼 컴퍼니의 배후에 있는 론스타 펀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버뮤다에 설립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중재부의 구성도 저는 변수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 모든 국제중재회부는 크게 세 개의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제소 요건, 관할권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말로 그런 어떤 이 조약 위반 행위가 있었느냐, 실체 쟁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돈이 얼마냐, 물어줘야 돈이 얼마냐, 그죠? 그냥 뭐 이를테면 5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5조 원이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게 이 세 가지 영역에 있는데, 두 번째 단계, 이 실체 부분에 가서는 저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실체에서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조약에서 말하는 어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네. 그러면서 무슨 뭐 압수수색을 더 심하게 했고 뭐 먹튀라고 불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제가 나를 놀렸어요. 뭐 이런 건데. 네, 괴롭혔어요. 이 중재의향서, 이 론스타가 지금 국제중재부에 이제 뭐 쉬운 말로 그냥 소장으로 낸 건 따로 있고, 이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은 반드시 미리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나 당신 걸겠어라는 의향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일종의 내용 증명우편 예, 같은 거. 예. 나름 꾸준히 틀을 예. 만들어 오고 있죠. 근데 그 의향서가 유일하게 공개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의미는 유일한 문서예요. 이 문서의 괴롭힘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 너무 괴롭힘 당했다는 건데 네. 단지 그런 것만 가지고 이 국제 중재에서 공정 공평 대우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어쨌든 잘 해야 하는데 근데 이 비루한 개방에 모의한 많은 정부 관계자들과 그 주체들이 지금 잘 하러 갔단 말이에요. 잘 될까요? 그것도 참 걱정이에요. 이 론스타 건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뭔가 의견을 낼 때 가장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이 잘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 예산 혈세를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그 낸 중재비나 변호사비도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이게 마치 뭐 우리 정부가 그동안 뭘 잘못해서 이거 뭐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할 때는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참관을 간접적이나마 예. 잘 하는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응원하기 응원하기 위해서. 눈으로 예. 보기 위해서 그래서 꼭 좀 이 방송을 예. 높은 양반들이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신청을 하면 또 대한민국 정부에 예. 물어볼 텐데 예. 이번에는 정부가 오케이를 좀 해서 사실 송기호 변호사님은 참관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송기호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고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모실 걸 그랬나? 그러니까 이 태평양이나 예. 또 미국 로펌은 그러니까 이 론스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서로 어떤 이야기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은 저부터 많이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네.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제대로 된 팀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국회와 또 주권자인 국민들의 촘촘한 감시, 또 지지 격려,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지적해서 개선하게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 가장 시급하겠네요. 그러죠. 근데 지금 극단적 밀실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지금 도대체 총 얼마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뭐 그 계산도 알 수도 없는 아니 거죠. 이걸 문재인 대표가 국민의 지갑을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이 지갑을 지키기는커녕 그러게 말입니다. 이 소송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지게 된다면 막대한 지출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한 번의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류의 지출을 줄줄이 감수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관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에도 한번 예. 의견서를 좀 보내보고 싶어요. 예. 도대체 지금 이 대한민국 법원이 판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판결을 낸들 특히 아까 실질과세라는 게 예. 무의미하게 돼버리는데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좀 대응을 해야겠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라 그런가요? 많이들 공유가 안 돼 있는 진짜 것이 좀 많이 아쉬워요. 공유가 안 왜 돼요. 그러냐면 이것도 20, 30년 동안 갈고 나온 틀인데요. 네. 말을 어렵게 굉장히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뭐 지금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법정이라도 좀 들랑달랑 하니까 뭐 알지만 뭐 ISD라 그러면 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 것이니 뭐 중재라 그러면 뭐 이게 중매야 아니면 뭐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틀 최대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들인데 낱말인데 이를테면 중국은 그래도 이제 이 자기들의 어떤 저력이 있으니까 이런 그 국제 통상에 관련된 용어들을 단축해서 네. 그러니까 그래도 중국말이 또 하나의 또 장점이기도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하죠. 예. 그래서 그 용어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 이를테면 뭐 인민일보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어떤 인터넷에 보면 쉽게 중국화된 용어들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WTO 가입이 중국에서 큰 이슈가 됐을 때
그걸 들 입자의 세계 세자 입세라고 표현합니다. 네.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그냥 딱 두 글자로 입세, 들 입자의 세상 세자. 이 우리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통상 문제를 이 국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나가고 또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거. 아니 그 민변에서 쫄지마 형사 절차를 발간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통상 절차에 대해서도 좀 쉽게 예, 풀었으면- 쫄지마 통상 통상 절차 절차. 좋습니다. 네. 아, 그래가지고 좀 쫄아보자 쉽게. 이렇게 해야죠. 오늘 하나 가시고 제가 네. 건지고 가져야 갑니다. 되니. 네. 네. 변호사님이 혼자 진짜 일당백하시면서 이것들을 국민에게 알린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힘을 모아 돕겠습니다. 국민TV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많은 얘기 듣고 싶었지만요. 미국 가시기 전에 그 비행기 티켓 다시 끊으셔서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꼭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